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부 강필성 교수입니다.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첫 번째 다별량 분석의 알고리즘인 다중선형 회귀 분석 (Multiple Linear Regression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가지 파트로 이 챕터는 강의는 이루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는 다중선형 회귀 분석이라는 방법론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회귀 분석이라는 방법론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여러 개의 알고리즘들에 대해서 평가를 할 것인지 평가 지표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다중선형 회귀 분석 파트의 실습을 진행하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하나의 데이터를 가지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 데이터는 이제 우리가 뒤에서도 실습을 이제 하게 될 데이터인데요. 도요타라는 이제 일본의 자동차 제조 회사에서 만든 굉장히 오랫동안 팔린 베스트셀링카가 있습니다. 코롤라라는 모델이 있고요. 기네스북에 올라와 있는 모델입니다. 전 세계에서 단일 차종으로는 가장 많이 팔렸습니다. 2위가 독일의 폭스바겐의 비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는 이제 제 첫 차가 중고차였었는데 당연히 돈이 많으면 이제 새 차를 사겠죠. 그러나 이제 한정된 예산 하에서 차가 필요했을 때는 중고차도 하나의 좋은 대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중고차를 고를 때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1,000만 원이라는 돈이 있어요. 해당하는 1,000만 원을 사용을 해서 소비를 해서 가장 좋은 중고차를 사고 싶을 겁니다. 그러면 중고차의 가치를 판단하는 데는 어떠한 요인들이 필요할까요? 라고 생각을 해보면 여기에서 처음에 나와 있는 게 바로 얼마나 오래됐는가, 소위 말하는 연식이죠. 그런데 이거는 이제 age in month로 되어 있어서 출고된 지 몇 개월이나 지났느냐라는 정보들이고요. 누적 주행거리, 아무래도 많이 이제 주행거리가 길면 길수록 가격이 낮아지는 가능성이 있겠죠. 또는 이게 디젤 차량인지 또는 페트롤 차량인지 또는 뭐 가스 차량인지 이런 것들도 고려 요소가 될 것이고요. 컬러 같은 경우에 메탈릭 컬러냐 아니냐 또는 오토매틱 변속기를 가지고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예측하고자 하는 것은 최종적으로는 price라는 요 가격을 예측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 가격을 예측하기 위한 나머지 일련의 속성들이 전부 x가 돼서 y는 fx의 함수인 이 f를 찾는 데 있어서 다중선형 회귀 분석이라는 모형을 사용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x를 이제 독립변수 또는 independent variable, 이 머신러닝이나 통계 쪽에서는 같은 용어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이제 그 어휘들, 용어들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독립변수 또는 attribute, 속성, feature 이런 것들이 다 같은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이제 종속변수, dependent variable 또는 타겟이라고도 표현을 하지요. 이 두 가지는 같은 개념으로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다중선형 회귀 분석의 목적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정량적인 종속 변수인 y와 여러 가지의 설명 변수 x들 사이에 선형 관계식을 찾는 것, linear relationship을 찾는 게 바로 목적입니다. 다별량 분석이나 머신러닝 알고리즘들을 보면요, 이름 통계학도 마찬가지, 통계 알고리즘들도 마찬가지고요. 이름을 보면 거의 대부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여기서 보면 regression이라고 표현을 했죠. 이거는 뭐냐면 y가 실수값이라는 뜻입니다.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던 것처럼 클래시피케이션과 리그레션 두 가지가 존재를 하는데 클래시피케이션은 예측하고자 하는 y라는 종속 변수가 유한한 경우를 의미를 했고요. 리그레션 같은 경우에는 y 변수가 연속형의 수치형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multiple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x 변수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x가 여기서는 이제 p라고 표현을 했으니까 p개의 설명 변수가 있다는 뜻이고요. 마지막으로 linear라는 뜻은 말 그대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y와 x 사이의 관계식이 선형식이다라는 것을 표현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만약에 선형을 가정하더라도 여기서 위의 식에서 보는 것처럼 종속 변수는 설명 변수들에 대한 1차 항들의 결합, 이게 이제 선형 결합이 되겠죠. 1차 항들의 결합이고 그 결합을
정의하는 상수들 또는 결합 계수들인 베타들은 이미 정의가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실제로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은 사실은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있냐면 x들의 조합들과 y를 가지고 있는데 이 쌍을 가지고 있는데 y는 이 공식에서 나오면 사실은 금방 찾아낼 수가 있을 텐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여기 있는 빨간색으로 표시된 엡실론입니다. 이거를 우리는 보통은 노이즈라고 표현을 하죠. 노이즈는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변동성을 뜻합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뭔가 y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 y는 2 더하기 3x라는 공식에 의해서 식에 의해서 정의가 돼서 데이터가 수집이 되어야 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는 x에다가 2를 투입을 하면 y는 5가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관측을 해보면 5.1이 나오기도 하고요. 또는 똑같이 2를 투입했는데 어떨 때는 4.9가 나오기도 하고요. 2를 집어넣는데 그러면 원래는 8이 나와야 되는데 뭐 7.92 이렇게 수집이 되기도 합니다. 데이터가 측정이 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시스템이나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변동성을 노이즈라고 부르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실 데이터는 이 y 값에는 노이즈가 분명히 들어있다. 노이즈가 끼어있다라는 말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다중선형 회귀 분석을 통해서 찾고자 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충분히 많은 x와 y의 조합들이 주어졌을 때 설명 변수들과 종속 변수 사이에 관계를 맺어주는 이 파란색의 베타들을 찾는 게 우리의 목적입니다. 다중선형 회귀 분석의 회귀 계수를 찾는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이 회귀 계수들을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coefficient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 빨간색은 unexplained, 설명되지 않는 랜덤한 변동성, 무작위의 변동성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중선형 회귀 분석은 크게 보면은 두 가지 형태로 활용이 많이 됩니다. 첫 번째, explanatory regression이라고 하는 것은 설명적 회귀 분석의 목적이고요. 여기에서의 가장 큰 핵심은 종속 변수, 예측 설명 변수와 종속 변수 간의 관계를 explain, 설명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모델의 목적 자체가 데이터를 잘 피팅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설명 변수가 얼마나 이 종속 변수에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goodness of fit, 얼마나 모델이 잘 만들어져 있는가는 R-square로 보통 표현을 하게 되겠고요. 여기서 우리가 분석 대상으로 하는 건 이 베타들입니다. 베타가 얼마나 적합하게 추정이 되었는가, 그리고 해당하는 베타에 연동된 설명 변수들은 얼마나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하는 반면에 머신러닝 쪽에서의 predictive regression 같은 경우에는 과거 데이터로부터 회귀 모형을 만든 후에 미래에 y값을 모르고 x값만이 주어졌을 때 얼마나 잘 y값을 예측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모델 고를 보면, 목적을 보면 predictive accuracy를 최적화한다. 다시 말하면 주어진 데이터가 아닌 새로운 데이터에 대해서 예측력을 극대화하는 게 목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는 것처럼 y가 우리가 산출해야 되는 가장 큰 이제 목적 분석 대상이 되겠죠. 회귀 모형의 타입, 형태는 두 가지의 기준을 가지고 설명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단순 선형 회귀 분석과 다중 선형 회귀 분석을 나누는 기준은 x라는 설명 변수가 몇 개나 있는가, how many x, 요거에 대해서 하나만 존재하면 simple regression이고요. 하나 이상이 존재하면 multiple regression입니다. 그리고 그 회귀 모형 y는 fx라는 이 회귀식에 대해서 f가 선형임을 가정하는 경우와 비선형임을 가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 첫 번째 그림을 보면 x도 하나이고 y도 하나인데 그 둘 사이를 선형으로 가정하겠다라고 하면 이런 직선식을 추정하게 되는 것이고요. x가 하나이고 y가 두 개인데 둘 사이의 관계식을 이러한 곡선으로 추정하겠다라고 하면 비선형 회귀 분석이 됩니다.
이게 설명 변수가 x1, x2와 같이 여러 개로 구분이 되면 다중선형 회귀 분석,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파트가 이 파트가 되겠죠. 그리고 설명 변수와 종속 변수 사이의 관계식이 선형이 아님을 가정할 때는 이제 비선형 다중 회귀 분석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하고자 하는 파트는 회귀 분석의 설명 변수는 여러 개이면서 둘 사이의 설명 변수와 종속 변수 사이의 관계식은 선형으로 과정을 하는 이 세 번째, 여기서 보면 왼쪽에서부터 세 번째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선형 회귀 분석의 가장 기본적인 가정, 이거는 정답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데이터가 선형식으로부터 생성이 되는지 아닌지 사실은 잘 모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명 변수, 인풋 변수와 종속 변수, 타겟 변수 간에는 항상 리니어 관계가 성립한다. 리니어하다는 얘기는 종속 변수는 설명 변수들의 1차 항의 결합으로 표현이 될 수가 있다. 그리고 이 1차 항의 결합에 대응하는 회귀 개수들 베타를 찾는 게 우리의 목적이다. 기하학적으로 봤을 때 아까 봤던 것처럼 설명 변수가 하나일 때는 이 회귀식은 직선식을 갖게 되고요. 설명 변수가 두 개일 때 회귀식은 평면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4차원 이상은 머릿속에 그릴 수는 없지만 일반화를 해보면 설명 변수가 3개 이상일 때 회귀식의 형태는 초평면, 하이퍼플레인을 갖는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 하나의 굉장히 단순하지만 역사가 깊은 예제를 가지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데이터셋은 처음 회귀 분석이 적용된 실제 데이터셋 중에 하나이고요. 많은 사람들이 알다시피 인지하다시피 키는 상당히 유전적인 요소가 강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키를 X로 표현을 하고 아들의 키를 성인이 되었을 때 아들의 키를 Y로 표현한 다음에 둘 사이에 어떠한 관계식이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완벽하진 않아도 제가 지금 드리는 얘기에는 모두들 여러분들이 동의를 할 겁니다. 뭐냐면 아버지의 키가 클수록 아들의 키도 함께 커지는 것 같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죠. 자, 그러면 만약에 둘 사이의 관계식을 직선으로 정의를 한다면 그 직선식은 어떤 직선식이 가장 적절한 직선식이 될 것인가 라는 질문에 한번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몇 가지 대안을 보여드릴 텐데 각자 머릿속으로 어떤 식이 가장 최적의 직선인지를 한번 판단을 해주세요. 여기서 보시는 파란색과 빨간색과 초록색과 빨간색 선이 있습니다. 자, 그럼 질문은 뭐냐면 자, 여기에서 보이는 요 파란색 직선이 1번이고요. 초록색, 연두색 직선이 2번이라고 할 때 주어진 검정색 점들, 다시 말하면 아버지와 이 점 하나하나가 한 쌍의 부자가 되겠죠. 아버지의 키, 여기 같은 경우에 이 상황일 때는 아버지의 키가 대략 6, 7 정도 됐을 것이고 아들의 키는 한 71, 2 정도 됐을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 개의 쌍들이 검정색 점으로 표현이 되었을 때 이 점들을 가장 적절하게 표현하고 있는 또는 잘 설명하고 있는 직선은 파란색이냐, 1번 파란색이냐, 2번 연두색이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많은 학생들, 여러분들은 1번이라고 대답을 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분명히 잘 설명한다라는 얘기, 잘 직선식의 데이터를 설명한다라는 얘기는 데이터가 직선식에 가까이 모여 있어야 되겠죠. 다시 말하면 이 선상 위에 데이터들이 많이 밀집해 있을수록 좋은데 파란색은 어느 정도 완벽하진 않아도 그거를 만족하는 반면에 연두색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데이터가 직선식 위에 존재함으로써 조금은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다중선형 회귀 분석에서의 회귀 개수, 아까 보여드렸던 파란색의 베타 햇들을 어떻게 찾느냐라는 게 바로 회귀식을 추정하겠다라는 것이고요. 대표적인 방법론이 OLS, Ordinary Least Square, 최소 자승법이라고 불리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실제 타겟 값과 회귀식에 의해서 추정된 값 사이에 이 스퀘어 디퍼런스를 최소화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번 볼게요. 왼쪽 그림 예시로 먼저 보겠습니다. 왼쪽 그림의 예시는 X축과 Y축에 대해서
여기에 있는 이 빨간색 점들이 실제 관측치고요. 하얀색 동그라미, 그래서 그 관측치를 통해서 이 검정색 실선이 회귀식으로 만들어졌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만들어진 회귀식으로부터 빨간색 점들과 같은 x값을 주어졌을 때 회귀식에 의해서 추정되는 값이 이 하얀색 동그라미입니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 여기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요만큼의 차이는 바로 실제값 y와 추정값 y 햇 사이의 차이입니다. 이 차이는 사실은 작으면 작을수록 당연히 좋겠지요. 그런데 여기서 보는 것처럼 첫 번째 케이스는 y가 y 햇보다 더 큽니다. 다시 말하면 실제값이 추정값보다 더 큽니다. 반면에 두 번째 케이스는 실제값이 추정값보다 더 작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있는 이 상황을 이렇게 봤을 때 실제값과 최종값 사이에 이 차이가 부호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부호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이 차이를 최소화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호를 상쇄할 수 있는 방식은 사실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절대값이고요. 두 번째는 제곱합이 되는 건데 여기서는 이 OLS 방식에서는 제곱합을 최소화시키는 걸로 목적 함수를 정의를 합니다. 제곱합을 최소화시킨다라는 것은 오른쪽 예시로 다시 한번 살펴보면 여기에 있는 실제 값과 회귀식에 의해서 추정된 값 사이로 만들어지는 이 정사각형의 넓이의 합을 최소화시키는 것과 같은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거를 식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Actual target y는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여기서 우리가 추정하는 y 햇은 주어진 x들을 가지고 파란색의 x 베타 햇들을 이용을 해서 추정을 하게 됩니다. 목적은 실제 값과 추정된 값 사이의 차이의 제곱합, 이건 스퀘어 디퍼런스입니다. 를 최소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이 스몰 n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학습 데이터셋에서의 관측치입니다. 관측치 개수라고 보시면 돼요. 각각의 i번째 객체들에 대해서 실제 y값과 추정된 y값 사이의 차이의 제곱합을 최소화시키자. 그러면 y는 그대로 쓸 수가 있고요. y 햇 대신에 베타와 x들의 조합으로서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여기는 이렇게 괄호가 하나가 더 쳐져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제곱합을 하는 데 있어서 다시 한번 보면 결국은 1차식일 때는 여기에 해당하는 이 높이들의 제곱합을 최소화시키는 것이고요. 설명 변수가 두 개일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하이퍼플레인과의 차이점을 최소화시키는 게 목적입니다. 이거를 이제 나중에는 다별량 데이터 분석 그리고 머신러닝 관점에서는 매트릭스로 표현하는 노테이션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훨씬 더 편리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살펴볼게요.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앞에 도요타 코롤라의 관점으로 코롤라 자동차 데이터셋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N대의 자동차들에 대해서 중고차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D개의 변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large X는 N 곱하기 D 플러스 1차원입니다. D 플러스 1차원인 이유는 얘는 상수항을 표현하기 위해서입니다. constant를 표현하기 위해서고요. Y는 역시 N 곱하기 1차원의 벡터입니다. 왜냐하면 가격이라는 것은 하나의 스칼라이기 때문에 이 X는 매트릭스지만 Y는 벡터가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추정하고자 하는 이 베타는 D 플러스 1 곱하기 1차원의 벡터입니다. 왜 D 플러스 1 곱하기 1차원의 벡터냐? D개의 설명 변수와 상수항 베타 제로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제 이 아래쪽을 보시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셋은 N개의 자동차들에 대해서 D 플러스 1개의 설명 변수. 근데 여기에서 숫자가 전부 1로 표현이 되어 있는 것은 베타 제로 햇은 결국은 1 곱하기 베타 제로 햇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 1이라는 숫자를 표현을 해준 겁니다. 나머지는 x1부터 xd까지의 설명 변수고요. 그러면 이렇게 행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첫 번째 자동차는 각각의 D개의 설명 변수 값이 주어졌을 때 얼마에 팔렸더라 Y값이 존재하는 거죠. 그걸 가지고 우리가 추정을 하게 되는 Y값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보는첫 번째 차에 대해서 X값이 주어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우리가 추정코자 하는 베타를 벡터 연산을 해보면 d 플러스 1차원의 행 벡터와 d 플러스 1차원의 열 벡터가 곱해졌기 때문에 y라는 하나의 스칼라 값, 첫 번째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n대의 자동차에 대한 y 값은 x라는 매트릭스와 베타라는 벡터의 행렬 벡터 연산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이러한 노테이션에 익숙해지면 나중에 이제 머신러닝 또는 이제 딥러닝 관련된 수식들을 이해하는 데 훨씬 더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앞에 수식을 이제 바꿔보면요. 결국은 노테이션으로 바꿔보면 시그마가 없어진 대신에 벡터 연산으로 바뀌었죠. y는 d 곱하기 1차원이고요. x는 여기서 보면 n 곱하기 d 플러스 1차원이고 베타햇이 d 플러스 1차원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y는 n 곱하기 1차원이죠. 얘도 n 곱하기 1차원이 됩니다. 그러면 그거를 빼서 트랜스포즈를 시켰기 때문에 전체는 1 곱하기 n차원이 되고요. 얘는 마찬가지로 n 곱하기 1차원이니까 결국은 2차원을 곱하면 스칼라 1 곱하기 1차원의 스칼라 값이 나오고 그거를 미니마이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 식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미지수가 무엇이냐? x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데이터셋을 통해서 x를 다 알고 있습니다. y일까요? y도 아닙니다. 우리는 y도 역시 원래 데이터셋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은 미지수는 뭐냐? 베타 햇이 미지수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때도 배웠잖아요. 어떠한 값이 최소값을 2차 함수가 최소값을 가지려면 그 2차 함수의 값은 미지수를 통해서 1차 편미분을 했을 때 0이 되는 값이다. 그러면 베타에 대해서 미분을 하게 되면 이건 이제 2분의 1은 요 제곱항 떨궈내기 위해서 없어지는 것이고요. 베타 없어지는 대신에 마이너스 x 트랜스포즈 남아있고 뒤에 있는 부분은 그대로 이제 남아있게 됩니다. 한번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전개를 다시 한번 해보면 x 트랜스포즈 y가 되겠고요. 여기서 마이너스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그 x 트랜스포즈 x 플러스 b가 되니까 여기는 죄송합니다. 마이너스가 붙어야 되겠죠. 그러면 이거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이 해당하는 파트 오른쪽으로 미안합니다. 이 파트를 오른쪽으로 옮긴 다음에 베타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이렇게 요 해당하는 요 파트가 역행렬이 계산이 돼서 나올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베타 햇, 우리가 구해야 될 베타 햇이고요. 이 베타 햇, 이 수식을 통해서 우리가 숙지해야 되는 바는 뭐냐면요. 수식 자체를 외울 필요는 사실은 없습니다. 외우면 더할 나위 없이 좋지만 내포되는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그 의미가 바로 이겁니다. 유니크하면서 명시적인 솔루션이 존재하더라.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는 그 데이터셋을 가장 잘 설명하는 회기식은 유일하게 하나가 명시적으로 존재하더라. 처음 배우는 학생들은 그게 뭔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한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주어진 데이터가 있을 때 뒤에서 이제 배우게 될 인공신경망, 뉴럴 네트워크와 같은 방법론들은 똑같은 데이터가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할 때마다 다른 솔루션이 나올 수가 있고요. 그게 틀린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내용은 그때 이제 인공신경망을 설명을 할 때 같이 한번 비교를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다시 한번 매트릭스 폼으로 만들어 볼게요. OLS의 솔루션 베타에서는 어떻게 표현이 되느냐? X 트랜스포즈니까 D 플러스 1 곱하기 N 차원의 데이터, X니까 N 플러스 N 곱하기 D 플러스 2 차원의 데이터, 역행렬하고 여기에 있는 데이터 X, Y까지 하게 되면 사이즈가 딱 정확하게 맞죠. Closed form 솔루션이 존재한다. 이게 바로 닫힌 애가 존재한다. 방정식 풀듯이 데이터를 가지고 딱딱딱 하면 EX는 4라면 X는 2가 나오듯이 X와 주어진 데이터에서의 X와 Y를 통해서 베타 햇이 명시적으로 나온다. 이게 다중선형 회귀 분석에서의 오디너리 리스트 스퀘어 방식의 솔루션이 갖는 특징입니다. 자, 그런데 통계에서 통계에서 이제 그 개발된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다중선형 회귀 분석은 이 베타라는 에스티메이션 값이 베스트라는 거를 어떻게 입증을 해줄 수가 있냐면 지금부터 설명하는 몇 가지의 조건들이 만족을 해야 됩니다. 조건들이 충족이 돼야 됩니다. 첫 번째, 노이즈는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따른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노이즈이긴 하지만 그게 막 아무렇게나 발생하는 게 아니라
다 모아서 분포를 추정을 해보면 정규 분포를 따라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이거는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 건 우선 먼저 스킵을 할게요. 세 번째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거는 어떤 y value의 variability, 변동성이 특정한 변수의 변화에 영향을 받지 말아야 된다. 이거 말도 어려운데 homoscedasticity라는 표현을 하고요. 이거의 반대말이 heteroscedasticity입니다. 이거는 뒤에서 예시를 가지고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첫 번째하고 네 번째는 데이터를 통해서 정성적으로 검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슈가 되는 건, 문제가 되는 거는 머신러닝 쪽에서는 두 번째하고 세 번째입니다. 뭐냐면 데이터가 정말로 선형식인지 선형관계를 갖고 있는지 없는지는 데이터를 생성하는 메커니즘이 주어지지 않으면 영원히 알 수가 없습니다. 현실 세계에서는.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약간은 머신러닝 관점에서는 검증을 정확하게 엄격하게 하지는 않는 것이고요. 세 번째 케이스도 각각의 관측치들이 independent, 독립적이어야 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많은 경우에는 이 가정이 무너지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앞에 예시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자동차를 사는데 제가 사고 전혀 모르는 누군가가 똑같이 어떤 차를 샀다면 그 두 명의 고객 사이의 트랜잭션 또는 케이스는 인디펜던트 합니다. 독립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너무 사고 싶은 차가 있는데 돈이 좀 모자라서 딜러분하고 협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친구를 한 명을 더 데리고 와서 딜러분한테 차를 팔아 드릴 테니 저한테 디스카운트를 좀 해주세요. 그렇게 딜이 성사가 돼서 만약에 저와 제 친구가 똑같은 딜러에게 차량을 구매를 했다면 저의 차량 구매 행위와 친구의 차량 구매 행위는 사실은 독립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말로는 쉬운데 만약에 데이터가 나중에 주어지고 데이터가 생성되는 자초지종을 모를 경우에는 세 번째 케이스도 사실은 체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머신러닝이나 우리 관점에서 우리 이번 수업 관점에서는 첫 번째하고 세 번째는 첫 번째와 네 번째는 체크를 하되 두 번째와 세 번째는 다소 그냥 이렇게 엄격하게 체크하지 않고 넘어간다. 이렇게 합의를 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y는 우리가 일부러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y는 ex 플러스 엡실론이라고 하는 식을 만들었습니다. 엡실론 같은 경우에는 정규 분포가 아닌 감마 분포. 감마 분포가 무엇인지는 아마 수리통계학 수업에서 배웠을 텐데 이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정규 분포가 아니라는 것만 같이 알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빨간색 점들이 이렇게 데이터가 만들어져요. 이걸 가지고 둘 사이에 회귀식을 만들면 검정색 회귀식이 만들어지고요.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걸 가져다가 잔차라고 하죠. 여기에 있는 지금 제가 이렇게 선을 그어 놓은 실제 값과 추정된 값 사이들의 이 차이들을 전부 모아다가 잔차도를 그리는데 잔차도에 QQ 플롯이라는 걸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정규 분포를 가정했을 때의 순위들을 X축으로 놓고요. 실제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값들을 Y축으로 놓고 그려보면 여기에 있는 이 빨간색 선에 데이터들이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 있어야지만이 정규성 검증을 통과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지금 숫자 좀 적은데 마이너스 1입니다. 여기는 한 이 정도 되고요. 마이너스 1 미만으로 왔을 때 이렇게 훅 이쪽에 해당하는 파트가 이렇게 이탈한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통계에서 정규 분포에서 95% 신뢰도라고 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1.96 이렇게 기계적으로 외우잖아요. 모든 데이터가 완벽하게 100% 선형 관계를 맺을 수는 없지만 가질 수는 없지만 요 QQ 플롯 잔차에 대한 QQ 플롯을 그렸을 때 최소한 마이너스 2 근방에서 이렇게 삐져나오면 어느 정도 수긍을 할 수가 있지만 이렇게 일찍 삐져나오게 되면 이거는 잔차가 정규성을 확보할 수 없다. 잔차에 대한 정규성을 담보할 수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추정된 회귀식을 사용하기도 어렵겠죠. 네 번째, homoscedasticity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여기서 보실게요. x축은 y hat 추정값입니다. 그 추정값에 대해서 y축은 y-y hat 이 둘 사이의 차이, 잔차라고 봤을 때 우리가 원하는 결과물은 네 번째 그림처럼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잔차가 있을 수는 있으되 y값의 범위에 따라서 잔차의 변동성이 첫 번째 그림처럼 뭔가 증가하거나 또는 변동성 자체가
커지거나 또는 어떤 패턴을 갖고 있거나 전부 안 된다는 뜻입니다. 네 번째 케이스처럼 랜덤하게 y 값의 분포나 크기에 따라서 잔차가 크기가 영향을 받지 않았을 때 우리는 호모스케다스티시티가 성립했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것도 역시 잔차도를 통해서 금방 정성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회귀 개수를 추정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추정된 회귀 개수가 얼마나 적합한지 또는 회귀 모델이 얼마나 주어진 데이터를 잘 설명하는지를 측정하는 지표가 goodness of fit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그 sum of square decomposition이라는 거를 이제 수행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여기서 보면 왼쪽의 그림이 SST라고 불리는 각각의 객체와 y값 기준입니다. 해당하는 y값의 평균 사이의 차이를 해서 제곱합을 한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분산의 식에서 n분의 1만 빠진 것이죠. 그러면 전체 평균 대비로 y값들이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가 sum of squared total입니다. 또는 TSS, total sum of squared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SST 또는 TSS 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SSR은 뭐냐면요. 회귀식에 의해서 추정된 값에서 여기에 있는 y의 실제 평균과의 차이입니다. 제가 여기서 오른쪽 그림에서 보면 이 빨간색과 이 평균과의 차이가 되겠죠. SSE는 어떤 부분을 의미를 하냐면 실제 값과 추정된 값 사이의 차이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실은 아까 OLS의 관점이 SSE를 최대한 작게 하자는 거였기 때문에 토탈 sum of square는 항상 같습니다. 데이터가 같으면 사실은 얘는 일정하니까 결국 SSR과 SSE 사이의 비중이 당연히 SSR이 크면 클수록 좋고요. 그 비중 자체가 얼마나 크냐를 가지고 계산하는 게 모델이 얼마나 잘 만들어졌느냐를 평가하는 지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R 스퀘어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보는 것처럼 1에서 SST에서 SSE를 뺀 것을 계산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전체 변동성 중에서 말로 설명을 하자면 전체 변동성 중에서 회귀식에 의해서 설명될 수 없는 변동성이 SS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귀식에 의해서 설명될 수 있는 변동성이 이 전체가 되겠죠. 결국은 얘는 사실은 SST분의 SSR과도 같습니다. 이거를 이제 식을 다르게 쓴 것 뿐이죠. 그러면 다른 그림으로 보자면 전체 빨간색 파트는 여기 있는 분모는요. 분모가 오른쪽 그림에 해당하는 정사각형들의 넓이가 되겠고요. 분자가 왼쪽 그림에 해당하는 파란색 정사각형들의 넓이입니다. 그러면 데이터가 여기 있는 이 점들이 검정색 점들이 회귀식에 가까이 붙어 있을수록 파란색 정사각형의 크기는 작아질 겁니다. 빨간색 정사각형 크기가 일정할 것이고요. 그러면 주어진 회귀식이 얼마나 좋은 회귀식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빨간색 정사각형의 넓이 대비 파란색 정사각형의 넓이가 이만큼 작기 때문에 좋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R스퀘어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R스퀘어는 SST분의 전체 데이터의 변동성분의 회귀식에 의해서 설명되는 변동성의 비율이고요. 그걸 다시 한번 표현하자면 1에서 전체 변동성분의 회귀식에 의해서 설명될 수 없는 변동성의 비율을 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R스퀘어는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0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는 작거나 같습니다. 항상. R스퀘어가 1이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가지고 있는 데이터의 변동성을 회귀 모형이 전부 다 설명할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해당 데이터셋은 완벽한 선형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R스퀘어가 0이다 라는 뜻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두 설명 변수와 종속 변수 사이에는 아무런 선형관계가 없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근데 여기서 R스퀘어가 0이다. 그러면 X와 Y 사이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No relationship이라고 하면 틀립니다. No linear relationship입니다. 왜 그러냐면 설명 변수와 종속 변수 간에 만약에 이런 2차항의 관계식이 있으면 이거를 회귀식으로 추정을 억지로 하게 되면 뭐 이런 회귀식이 될 것이고요. R스퀘어는 0이 나옵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X하고 Y는 아무 관계가 없느냐?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2차항의 관계식이 있으니까요. 자, 그리고 R스퀘어는
데이터 분석가의 역량에 좌우되는 값이 아닙니다. 데이터 자체가 가지고 있는 속성에 바로 좌우되는 값입니다. 그 말이 무슨 얘기냐면요. 왼쪽 그림과 같은 점들을 데이터를 주고요. 오른쪽 그림과 같은 데이터를 준 다음에 회귀식을 찾으라고 하면 제가 하던 여러분들이 하던 왼쪽 그림은 여기서 보는 이 회귀식을 찾을 것이고요. 오른쪽 그림은 이 회귀식이 그나마 최적일 겁니다. 둘 회귀식에 대해서 R2를 계산을 해보면 왼쪽은 0.81이 나오고요. 오른쪽은 0.24가 나옵니다. 그러면 R2가 높게 나왔다라고 했을 때 내가 분석을 잘했다라는 결론은 틀렸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누가 하든지 간에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더 적합한 설명은 R2가 높게 나왔다. 이 말은 데이터셋이 X와 Y, 설명 변수와 종속 변수 간에 강한 선형 관계를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결론을 내려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R2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 R2는 이렇게 보면 변수 수가 커질수록 R2가 단조 증가를 합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변수의 개수가 만약에 어떤 변수가 정말로 필요 없는 변수일지라도 단순 R2는 그냥 변수만 계속적으로 추가를 시키면 R2가 커져요. 이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R2가 monotonically increase 한다라는 게 바로 그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치 변수를 쓸데없는 거를 집어넣었는데도 불구하고 분석이 잘 된 것처럼 오해를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께서는 우리가 실습에서 하겠지만 그러니까 고려해야 될 사항은 이 모델이 잘 만들어졌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판단을 할 때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 것은 adjusted R-square, 수정 R 제곱합입니다. 여기서 보면 P가 바로 변수의 수입니다. nx가 되겠죠. 그래서 변수가 커지면 여기서 한번 하나씩 살펴볼게요. P가 커지면 여기에 해당하는 분모값이 작아집니다. 분모값이 작아지기 때문에 이 앞에 전체 값은 커집니다. 이거를 마이너스를 붙였기 때문에 R2는 결국은 작아지게 되겠죠. 다시 말하면 변수를 하나 더 증가시킴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확실할 때만 R2가 커진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모델이 선형 회귀 분석이 잘 만들어졌는지를 한번 이제 보기 위해서는 R2, adjusted R2를 보고요. 두 가지를 이제 봅니다. 각각의 독립 변수가 그 residual 자체가 평균 정규 분포를 따르는지, 제로민과 컨스턴트 베리언스를 따르는지를 한번 체크를 하는 것이 이 절차입니다. 예시를 한번 볼게요. 아까 보여줬던 예시입니다. 여기 있는 부분이 y값이 바로 종속 변수가 되겠고요. 여기에 있는 x가 바로 설명 변수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뭔가 좀 특이한 변수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field type입니다. 자, 전통적인 통계학에서 이제 파생된, 개발된 알고리즘들은 설명 변수나 종속 변수가 반드시 숫자형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데이터셋의 fuel type은 형태 자체가 형태 자체가 카테고리 변수, 명목형 변수입니다. field type이 디젤일 수도 있고 페트롤일 수도 있고 여기 예시에서는 안 나와 있지만 CNG라는 가스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적절하게 변환을 해줘야 되고요. 가장 대표적인 방법론이 더미 변수를 만들어서 one-of-C 코딩 또는 one-hot 코딩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fuel type 디젤이라는 변수를 만들고요. fuel type petrol이라는 변수를 만들고 fuel type CNG라는 변수를 만들어서 원래 변수가 디젤일 때는 1, 0, 0 원래 변수가 petrol일 때는 0, 1, 0 원래 변수가 CNG일 때는 0, 0, 1 이렇게 보여주면 제공을 하게 되면 이 명목형의 변수를 연속형의 숫자형 변수로 인식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단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명목형 변수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두 서로 다른 값은 다를 뿐이지 다름의 차이는 없다. 굉장히 철학적으로 보이는데 무슨 얘기냐면 디젤과 페트롤의 차이나 페트롤과 CNG의 차이나 CNG와 디젤의 차이는 다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둘 사이가 다를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디젤을 1로 놓고 페트롤을 2로 놓고 CNG를 3으로 놓는 변수화 방법은 적절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왜냐? 디젤과 페트롤 사이는 이 경우에는 1이 되고요. 페트롤과 CNG는 1이 되는데 CNG와 디젤은 2가 돼서 이 관계식이 맞지 않게 되겠죠. 단 다중선형 회귀분석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될 경우에는 다중공선성 (multiple linearity라는 게 발생을 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걸 이제 A, B, C라고 할게요. C는 1 빼기 A 빼기 B라는 선형식으로서 이렇게 산출이 돼버립니다. 이럴 경우에는 선형 회귀분석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 파트를 제외하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원핫 엔코딩의 약간의 변형인 디젤과 페트롤에 해당하는 변수만 표현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1, 0이면 디젤이고 0, 1이면 페트롤이고 0, 0이면 CNG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회귀 모형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만든 회귀 모형 자체가 이렇게 두 가지의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파트가 존재하는데요. 첫 번째, 여기에 있는 이 파트가 베타 회귀 개수입니다. 다시 말하면 age라는 출고 후에 몇 개월이 지났느냐는 코에피션트가 마이너스 123입니다. 이거 이제 유럽 데이터셋이기 때문에 프라이스의 기준값이 유로거든요. 그 도량형의 그 금액 단위가. 그리고 빨간색에 해당하는 부분이 유의 확률, significant probability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이제 수리 통계학에서 또는 응용 통계에서 배우셨을 텐데 null hypothesis는 베타 i는 0이다라는 것이고요. alternative hypothesis는 베타 i hat은 0이 아니다라는 것에 대한 p-value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p-value가 0에 가까울수록 베타 i는 0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해당하는 변수는 중고차 가격을 예측하는데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요. 이 p-value가 1에 가까울수록 해당하는 변수는 사실은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결과물을 같이 해석을 해보자면 회귀계수는 요 베타 밸류를 의미를 하고요. 얘는 명확하게 특징을 정의하자면 설명 변수가 1만큼 증가했을 때 종속 변수가 증가하는 단위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실게요. age라는 변수가 회귀계수가 마이너스 124입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한 달 더 탄 차량은 123유로만큼의 가격이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나머지 조건이 다 같을 때. 킬로미터 같은 주행거리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보시면 마이너스 0.01이죠. 그러면 1km, 사실 주행거리 1km 더 탄 거는 크게 영향이 없으니까 더 타면 0.017유로만큼 가격이 하락한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부호만 가지고도 종속 변수와 설명 변수 사이의 상관관계를 알 수가 있습니다. 부호가 양수라고 하면 두 변수 사이는 양의 상관관계. 하나의 값이 커지면 다른 값도 이제 증가하고요. 여기서 보면 HP 같은 변수는 20이지 않습니까? 플러스 20이니까 마력이 높을수록 판매가가 높아 중고차 가격이 높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값이 네거티브이면 음수이면 설명 변수와 종속 변수 사이의 관계가 음수로 판단이 될 음의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월로 표현된 연식, 출고 이후의 시기, 그다음에 주행 거리 이런 것들이 전부 부정적인 네거티브 코릴레이션을 가지고 있는 변수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러한 설명이 유효하려면 무엇을 먼저 봐야 되느냐? 사실은 이 p-value를 먼저 봐야 됩니다. p-value가 0에 가까울수록 해당하는 변수는 모델링에 유의미한 변수이고 그렇기 때문에 모델링에 유의미하다는 얘기는 해당하는 변수가 변화할 때 이 코에피션트의 값이 실질적으로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보통은 이제 그 0.05 알파 0.05로 많이 쓰잖아요. age, 킬로미터, 그 다음에 p-value 기준으로 보면 fuel 타입이 페트롤인지 아닌지, 마력의 여부, 그리고 분기별 텍스, 세금, 그리고 공차 중량 이런 것들은 p-value가 0에 매우 가깝기 때문에 중고차 가격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또는 추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여기서 나머지 fuel type 디젤, metallic color, 자동 변속기 여부,
배기량 여부, 문짝이 몇 개 있느냐 이런 것들은 유의미하지 않다라는 것을 이 p-value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석은 사실은 p-value가 먼저이고요. 그 다음에 p-value가 충분히 작은 것들에 대해서 회귀 개수들에 대한 해석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다중선형 회귀 분석의 이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회귀 모형의 성능을 평가하는 지표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